안녕하세요.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의 이정아입니다. 네, 우리는 지금 9주차 수업에서 태내기와 영하기 8장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고 있죠. 첫 시간에는 태내기의 형성과 발달, 그리고 태내 발달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네, 이제 이 시간에는 9주차 두 번째 시간으로 영아기의 발달과 사회복지 실천에서의 관심 영역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먼저 영아기의 발달이에요. 지금까지는 이제 아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를 우리 함께 공부를 했었어요. 건강한 아이를 낳으려면 어떤 게 중요하고 엄마가 먹는 음식뿐만이 아니라 보고 듣는 정서적 감정까지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이제 영아기는 아이가 태어나서 출생까지 24개월까지의 시기예요. 우리 보통 두 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제 요때가 되면은 보통 이제 아이가 뭐 기저귀를 떼거나 이제 음식도 흘리기는 하지만 혼자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요 시기는 성장의 급등기예요. 인간의 일생에 있어서 요때만큼 눈부신 성장을 보이는 시기가 없다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또한 운동 기능과 언어 발달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시기입니다. 이제 이때 처음으로 이제 말을 배우는 시기가 되는 거죠. 우리가 말을 한번 배우고 나면 외국어를 공부하지 않는 이상 날마다 뭐 새로운 말을 배우고 그러지 않잖아요. 근데 요때가 되면 말을 못했던 아이가 말을 하고 뭐 걷지 못했던 아이가 걷고 이렇게 뭔가 신체 발달과 언어 발달 또 운동 기능 이런 것들이 급격히 이루어지는 시기인 거예요. 뭐 공을 가지고 와봐 이러면은 몰랐던 친구가 두리번 하면서 공을 찾아오는 이런 것들 눈에 띄게 발달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이때가 아이들은 가장 예쁜 것 같아요. 조금 더 크기 시작하면 이제 미움말을 하죠. 요때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때의 어떤 과업은 주 양육자와의 어떤 애착 관계 또 정서적인 유대 관계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이 부분을 기억하면서 우리 영아기의 발달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아기의 발달 과정, 출생에서 약 2년까지, 즉, 두 돌까지를 영아기라고 합니다. 신체 발달은 위에서 아래로, 머리 쪽에서 다리 쪽으로 이어지고요. 중심에서 외곽 쪽으로, 또 전체에서 부분으로 이루어집니다. 즉, 처음에는 아이가 머리밖에 못 가누죠. 처음에 태어나면 머리도 못 가눠요. 그런데 조금 지나면 이렇게 눕혀놓으면 아이가 고개를 돌릴 수 있고 또 조금 지나면 뭐 기거나 앉으면서 상체를 가눌 수 있죠. 조금 지나면 잡고 서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걷게 되겠죠. 바로 위에서 아래로, 머리에서 다리로 이루어집니다. 뭐 요즘에는 기지도 않고 뭐 걷는 애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요즘에는 뭐 엄마들이 태교를 워낙 많이 해서 아이들이 워낙 빨리 걷고 또 워낙 뭐 두뇌가 많이 발달한다고 하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또 이제 미세한 조작 활동, 협응력 이런 거는 못 하다가 중심에서 외곽 쪽으로 이제 되는 거죠. 두미 발달의 원칙은 신체적 성장과 신체 기능의 분화의 방향이 머리에서 시작하여 다리 방향으로 내려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운동 능력이 먼저 발달하고 글씨를 쓴다던가 젓가락을 쓰는 거 이런 작은 근육은 나중에 발달한다는 거예요. 아이가 걸을 수 있다고 해서 글씨를 쓰거나 젓가락을 쥘 수는 없는 거죠. 이 영아기의 친구들을 보면은 한 두 돌쯤 되면은 이제 우리나라의 나이로 3살, 4살 이렇잖아요. 그러면 이 친구들은 색연필 같은 거를 가지고서 벽에 낙서를 한다던가 뭐 스케치북에 막 이렇게 칠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정교하게 글씨를 쓴다던가 뇌가 아직 글씨를 몰라서 그것도 있지만 이렇게 글씨를 지고 정교하게 이렇게 구부리고 뭐 기억 같은 거 쓸 때 구부리고 이거를 못 한다는 거예요. 힘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마구마구 막 긋고 이런 거는 할 수 있지만 힘이 없어서 연필을 꼭 쥐고 글씨를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두밀 발달의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분에서 전체로 가기 때문에 운동 능력 먼저 걷거나 뭐 뛰거나 하지만 보통 우리가 뭐 포크를 사용하다가 젓가락을 사용하는 어떤 이런 행동들은 보통 이제 아이가 3돌 이상이 지나고 뭐 이래야 이제 가능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머리에서 다리 쪽으로 또 중심에서 외곽 쪽으로 전체에서 부분으로 이동한다는 것입니다. 사진이 나와 있죠. 우리 화살표 방향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처음에 머리를 가누고 그 다음에 상체를 가누고 나중에 다리에 힘이 생겨서 걷게 되고 팔도 마찬가지죠. 중심에서 말초 방향으로 또 부분에서 전체로 그리고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형도 보통 이제 아이가 태어나면 우리 4등신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다리가 그렇게 길지 않아요. 팔다리가 또 머리가 되게 크거든요. 보통 4등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점점 이제 자라면서 팔다리가 길어지고 머리가 작아지는 건 아니에요. 몸이 커지고 팔다리가 길어지면서 머리가 작게 보이는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신체 및 운동을 한번 볼게요. 그럼 이제 영화는 어떠한 방향으로 또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어떠한 생각으로 한번 움직이는지 보겠습니다. 운동 기능의 발달은 영화가 새로운 세계를 탐색하기 위한 중요한 역할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영화기 때는 감각에 대한 모든 정보 80% 정도가 시각을 통해 전달된대요. 근데 이제 처음에 영화가 태어났을 때는 시력이 굉장히 높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때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말이 많았어요. 엄마 뱃속에 있던 영화가 분만실은 수술을 할 수도 있고 응급 상황이 올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곳이기 때문에 불빛이 되게 환하죠. 그러면서 시력을 상실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분만실의 조명을 뱃속 환경과 그렇게 깜깜하게 할 수는 없지만 뱃속 환경과 비슷하게 좀 낮춰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것도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런 얘기들도. 시각 조절에 필요한 뇌회로가 충분히 성숙되지 않아서 시력이 매우 약하다고 합니다. 처음 태어났을 때 눈이 사시인 아이도 있어요. 이게 정말로 커서도 사시가 되는 게 아니라 이 초점을 맞춘다던가 이런 게 충분히 발달되어 있지 않아서 그냥 아이가 사시같이 멍하게 있을 때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초점 맞추고 응시하며 이것을 윤곽을 알아내려면 1, 2개월이 지나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 태어났을 때는 이런 시각을 처리하는 회로가 충분히 성숙되어 있지 않았다. 그러다가 이제 100일이 지나면 시각 조절 능력이 성숙이 되면서 이제 좀 더 크게 되면 낯가림이라 그러죠. 사람의 얼굴을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왜 낯가림이 심한 아이가 뭐 기억력이 좋다, 또 시각 회로가 충분히 발달되었다라는 말도 있었거든요. 이제 뒤에 가면 나오겠지만 영아에게 낯가림이라는 것은 필요한 발달 단계예요. 그런데 낯가림이 없는 친구도 있죠. 그런 친구들이 과거에는 아이가 참 순해라고 그게 미덕인 양 칭송을 받았지만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어요. 낯가림을 하는 아이가 뭐 머리가 좋고 기억력이 좋다, 시각 회로가 발달됐다 이런 말도 많이 하죠. 청각 능력은 보통 이제 6개월 때까지 그때까지는 이렇게 뭐 크게 발달하지 않는다라고 보통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운동 기능이 영화가 새로운 세계를 탐색하기 위한 중요한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보면 본능적으로 움직인다는 거죠. 아이들 보면은 팔다리를 가만히 있지 않아요. 보통 태어날 때 아이가 키가 거의 평균은 50cm거든요. 50이 조금 넘는 아이도 있고 거의 뭐 몸무게는 3점 몇 킬로 이렇게 나오는데 이때 이제 1년이 되면은 거의 20cm 이상이 큰다는 거예요. 거의 뭐 이때가 가장 눈부신 발달을 할 때고요. 이때는 이제 보면은 아이가 계속 팔다리를 흔들면서 누워 있어도 가만히 안 있죠.
대근육 운동과 소근육 운동을 나누어지면서 흔들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보통 대근육 운동은 앉거나 기거나 걷거나 이제 이런 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몸을 이제 흔들고 이러면서 팔과 다리 이런 거. 소근육 운동은 잡거나 이렇게 그 유아 때, 영아 때도 이렇게 뭘 쥐어주면 손으로 잡죠. 잡고 쥐고 놓고 쓰고 쌓고 자르고 이런 점점 정교한 움직임으로 이렇게 발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치아 같은 경우는 태아기 때부터 이제 턱 속에 형성되어 있다가 6개월이 지나면 나오기 시작하죠. 네, 보통 이제 우리 앞니가 먼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애기들이 앞니 나오면 굉장히 귀여워요. 앞니 2개 나오고 뭐 이러면은 앞니가 가장 먼저 나오게 되죠. 이제 그다음부터 뭐 이제 전니가 이제 2돌이 지나면 거의 다 나오게 되는데 뭐 과거에는 전니는 어차피 빠질 거니까 별로 신경을 안 썼는데 이제 요즘에는 전니를 잘 관리해서 우리 유치라고 이야기하죠. 전니를 잘 관리해서 최대한 건강하게 오래 써야지 영구치가 나와도 건강하고 영구치가 늦게 나오면 늦게 나올수록 이제 영구치는 평생을 써야 되는 이잖아요. 그래서 이 전니부터 관리를 잘 해야 된다라는 말도 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때가 되면은 아이들이 뭐 하여튼 먹고 자고 그다음에 뭐 싸고 배설하는 거 이런 게 하루의 일과가 되는 거죠. 보통 이제 우리가 24개월 때 이제 배변 훈련을 많이 하는데 그 전까지는 아이가 이제 변비 같은 게 걸리지 않게 잘 이제 먹는 거 조절을 해주는 거 이런 것부터가 중요하는 거죠. 변을 봤을 때에 이때는 이제 아이가 울음으로 표현을 해요. 기저귀가 축축하고 하니까. 하지만 이제 20개월 정도 되면은 아이가 변이 나오려고 하는 느낌을 안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가 되면은 점점 이제 섬세한 운동으로 발달할 수 있다. 자,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은 태내기 때의 자세가 나오죠. 엄마 뱃속은 그렇게 태아가 마음대로 놀고 그럴 만큼 네, 충분한 공간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웅크리고 있죠. 뭔가 이렇게 엉덩이를 들고 있는 그런 자세예요. 그러다가 1개월 되면 턱을 들어요. 그 얘기는 머리를 가눌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은 가슴을 듭니다. 또 닫고 놓쳐버리고 받쳐주면 앉고 무릎에 앉고 물건을 잡는다. 앉는다는 이야기는 우리 영아가 상체를 가눌 수 있다는 거예요. 긴다. 그 얘기는 상체를 완전히 이제 가눌 수 있고 다리도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가구를 짚고 일어선다. 하체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도와주면 서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때까지는 그냥 서는 거였는데 11개월 되면은 잡아주며 걷는다라고 이야기하죠. 12개월은 스스로 이제 설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을 잡고 서지만. 여기까지는 단순히 다리에 힘이 들어가는 그런 증상이었어요. 하지만 13개월부터는 계단을 이제 올라갈 수 있어요. 뭔가 조금 더 정교한 게 되는 거죠. 잡고 서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것보다 네, 계단을 오른다는 얘기는 관절을 구부리고 펴고 이 과정이 반복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영아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발견인 거죠. 15개월이 되면은 이제는 그냥 혼자 서서 자유롭게 다닐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쯤이 되면은 거의 이제 뭐, 네, 1년 반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때가 바로 가장 눈부신 발달이 있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는 신체 발달이었고 이제 인지를 볼 거예요. 태어나서 2년까지가 영아들에게 감각기관을 통하여서 외부 세계와 상호작용을 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는 이제 외부 환경을 이해하고 적응을 해가는데요. 우리 잘 알고 있는 삐아제라는 학자는 이 시기를 감각 운동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뭔가 체계적이고 그런 것보다는 감각 기관을 통해서 외부 세계와의 상호작용을 하고
또 이 세계를 이 외부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뭔가 영아 나름대로의 도식을 형성한다는 거죠. 보통 이제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은 엄마를 냄새로 안다고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엄마가 안아주면은 조용한 게 냄새로 엄마를 알고 또 심장 박동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연구에서도 봤듯이 아이를 오른쪽으로 안는 것보다 이제 엄마가 왼쪽으로 안으면 뱃속에서 태내기 때에 늘 들었던 심장 박동수여서 더 안정감을 느낀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이때는 감각으로, 누구의 감각? 영화의 감각에 의해서 영화가 느끼는 대로 그렇게 간다는 거죠. 이때는 어떤 처음에는 시각 회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력이 매우 약해서 시각으로만 느낄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죠. 오감을 다 동원을 하는 거죠. 영아의 언어 발달은 출생 시의 울음부터 시작하여서 2세가 되면은 두 단어로 구성된 문장을 사용하게 된다. 여기서의 2세는 두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비언어적 표현에서 언어적 표현으로 시작하는 과도기인 거죠. 울거나 인상을 쓰거나 이렇게 하던 이제 영아가 말로 싫어, 미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단계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눈부신 과정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2살이 되면은 이제 이때는 머릿속에 표상이 가능해집니다. 상징에 대해서 눈에 보이는 것만 감각운동기 때는 눈에 보이는 것만 이게 공이야 그러면 눈에 보여야 아는데 이제는 2세가 되면은 공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공을 그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아주 정교하게 그렇게 그리지는 못해도 공이 동그란 모양이다. 특징적인 것들을 그릴 수 있다는 거죠. 어떤 모방할 수 있는 걸 수도 있고요. 요때 보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무슨 그림인지 모르겠는데 아이는 이때 그림을 그려요. 이게 엄마래요. 이게 아빠래요. 근데 뭔가 특징적인 게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코끼리를 그렸는데 완전한 코끼리의 모습은 아니에요. 근데 코가 길어요. 분명히 코끼리는 아니지만 코끼리예요. 코가 길기 때문에. 거북이를 그렸으면은 분명히 거북이의 모습은 아닌데 등에 껍데기가 있어요. 등껍질이. 이런 것들. 그래서 비언어적으로 했던 것들도 이제 언어적으로 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요때는 인지도, 눈부신 발달을 하는 거죠. 네. 옹알이를 처음에 하다가 혹은 완전한 문장은 아니지만 띄엄띄엄 얘기를 하다가 이제 이게 점점 물론 이때도 매끄러운 완전한 문장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것들이 뭔가 이제 하나, 둘 연결되면서 새롭게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요때가 아이들이 가장 예쁜 시기고 요때가 성장하는 과정이 눈으로 그냥 딱 드러나는 시기여서 저는 개인적으로 요때가 진짜 아이들이 되게 예쁜 시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참 예쁜 행동도 많이 할 때고 말을 하기 시작하면 이제 미운 말을 먼저 하기 때문에 요때가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사회 정서의 발달입니다. 자, 그 다음은 뇌 발달입니다. 네, 너무 뇌 발달이 지금 간단하게 지금 우리 PPT에 나왔는데요. 요때는 신체뿐만이 아니라 뇌도 빠르게 성장을 하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운동 능력도 물론 신체에서 하지만 결국은 뇌에서 지시를 해야지 움직일 수 있는 거고 언어적인 발달도 우리가 보통 왜 머리가 좋은 사람이 말을 조리 있게 잘한다고 하죠. 이때도 언어의 발달도 눈부시게 일어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요때가 되면은 아동기에 어른의 뇌 크기에 도달을 한다는 거예요. 이제 아직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아동기가 되면은 어른의 뇌 크기에 도달을 하게 되고요. 이때는 이제 뉴런, 뇌세포 이런 게 발달을 하고 무언가를 저장하고 우리가 요 시기에 아이들은 왜 스펀지 같다고 이야기를 하죠. 물을 스펀지가 쫙 빨아들이듯이 요 시기가 되면 이제 우리 아이들은 빠르게 뭔가를 흡수해서 깨닫고 눈으로 보고 또 반사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대뇌피질은 호두와 같은 모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호두가 뇌를 닮았기 때문에 불을 호자에 뇌 두자거든요. 굉장히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기는 한데 많은 뉴런과 시냅스가 있어서
성장이 가장 늦게 마무리되고 죽을 때까지 발달하는 단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때는 이제 뭐 어떤 지적 능력, 신체 활동 이런 걸 통해서 뇌의 발달을 충분히 촉진시킬 수 있는 과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요때에 이제 가장 중요한 어떤 과제라고 할 수 있어요. 바로 애착 형성입니다. 애착 형성의 주요성과 이제 기질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할 건데요. 첫 번째로는 애착의 형성입니다. 애착이라는 것은 두 사람의 밀접한 정서적 애정 관계를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서로 가깝게 있고자 하는 욕구를 특징으로 하는데요. 과거에는 이 애착 관계가 보통 엄마였죠. 하지만 지금은 여성의 어떤 사회적 진출 때문에 엄마가 아닌 경우도 있어요. 할머니가 키워주는 경우도 있고, 아무튼 주 양육자와의 애착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아직까지도 대부분은 이제 엄마가 많이 있죠. 출생에서 18개월까지의 애착의 발달 과정인데요. 이거를 4단계로 한번 나눠봤어요. 1단계로는 비사회적 단계예요. 출생을 하고서 6주까지의 과정인데 이때는 잡기라던가 미소, 뭐 울기, 눈 쳐다보기 이런 것들의 신호를 만들어서 타인과 가까운 접촉을 하는 거예요. 이 어른들의 반응을 보면서 이때는 뭐가 뭐 맞고 틀리고 뭐 이런 거 잘 모르는 단계인 거예요. 주 양육자도 잘 모르는 단계고 그냥 성인의 눈을 빤히 보거나 그냥 재밌게 이렇게 얼러주면 웃고 배가 고프면 울고 뭐 이런 것들 졸리면 칭얼칭얼대고 이런 관계인 거죠. 두 번째 2단계는 6주부터 6개월, 7개월까지 바로 이제 요 단계가 요 단계 말이 되면은 이제 반응 주 양육자와 다른 사람을 구분하는 단계가 되는 거죠. 무분별 애착 단계인데요. 엄마를 보면 더 미소를 짓게 되고 보통 이제 엄마가 말을 걸면 옹알이를 더 많이 하는 아이들을 많이 봤어요. 옹알이라는 것은 이제 보통 말을 하기 전 단계여서 이제 아이들이 의미 없는 말을 얘기를 하는데 보통 이제 어른들이 특히나 이렇게 아이를 많이 키워보신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을 시키면은 아이가 옹알이를 해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엄마가 주 양육자가 말을 시키면 더 옹알이를 잘해요. 더 말을 많이 해요, 아이가. 엄마를 알아본다는 거죠. 자, 3단계는 특정 대상 애착 단계입니다. 보통 7에서 24개월까지인데요. 양육자에 대한 애착이 명백한 거예요. 그리고 떨어져 있으면은 뭔가 분리불안을 보이는 거죠. 네, 이때가 되면은 이제 과거의 무분별한 애착 단계는 주 양육자를 구분을 하기는 해요. 하기는 하지만 그 사람이 없다고 해서 불안해하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하지만 주 양육자를 보면은 옹알이도 더 많이 하고 더 잘 웃어요. 하지만 3단계가 되면 명확하게 구분을 하는 거죠. 특정 대상한테 더 반응을 잘하는 단계가 되는 거예요. 양육자에 대한 애착이 명백하고 분리불안까지, 격리불안까지 일으키는 거. 이제 요 단계가 지나면은 다수 애착 단계가 되는 거죠. 24개월 이후가 되면은 표상과 언어 발달로 인해 부모의 행동을 이해하고 예측하도록 하면서 격리불안, 분리불안도 안정된다는 거예요. 엄마가 다녀올게. 특정 대상 애착 단계 때는 엄마가 다녀온다고 했는데도 울어요. 하지만 다수 애착 단계에는 엄마가 다녀올게 라고 말을 하면 기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엄마 말을 믿고. 물론 일단 기다리다가 영아 스스로 이만큼이면 됐는데 그래도 이제 안 오면 울고 불안해하지만 일단은 기다릴 수 있다는 거죠. 또한 요때는 이제 굳이 엄마가 아니어도 주 양육자가 아니어도 뭐 할머니, 할아버지 이렇게 친척들과도 애착 관계를 가지며 이렇게 오라면 잘 가고 뭐 이렇게 이런 단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애착의 유형입니다. 네, 1에서 2세 아동들에게 애착의 질을 측정하기 위해서 아기와 엄마가 함께 있다가 낯선 사람이 들어오고 엄마가 잠시 나가고 또 엄마가 없는 상황에서 낯선 사람과 같이 있게 하는 그런 행동들을 보이면서 일부러 그런 상황을 설정을 한 거예요. 우리 아이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영아들의 발달을 보기 위해서 일부러 그런 상황들을 만들었죠.
네 가지의 과정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안정 애착이에요. 엄마를 안정 기반으로 삼는 거죠. 왜 여러분도 그런 식이 없었나요? 저는 뭐 요때 영아기 때는 아닌데 유아기 때인데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장마철에 비가 되게 많이 왔는데 엄마나 아빠가 집에 계시면 하나도 안 무서운데 엄마 아빠가 안 계신 날은 너무 두려운 거예요. 즉 부모를 그냥 안전 기반으로 삼는 거예요. 엄마와 헤어지면 울거나 울지 않을 수도 있고 낯선 어떤 환경보다는 엄마를 선호하는 거. 네. 하여튼 그냥 엄마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이제 과거에는 이런 아이들이 많았다고 그래요. 집에서 어머니가 전업주부로서 혼자 이제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은 낮에는 이제 아빠가 직장을 가시고 안 계시고 엄마 혼자 키우다 보니까 그냥 엄마가 눈에만 보이면 그냥 아이가 안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분은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설거지를 하거나 이렇게 집안일을 할 때 그냥 항상 아이를 엄마가 보이는 곳에 이렇게 놔뒀대요. 눕혀놓으면은 아이가 안 울고 잘 논대요. 엄마만 보이면. 바로 안정애착이죠. 두 번째는 회피애착이에요. 엄마가 있지만 엄마에게 주의를 기울이거나 반응하지 않고 엄마가 떠나도 별로 뭐 의미도 없고. 네.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는 엄마보다 낯선 사람에게 반응하는 거죠. 과거에는 이런 아이를 우리는 순하다, 순둥이다, 아무에게나 잘 간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하지만 이거는 일정 수준 주 양육자와 애착 관계가 형성돼야 되는데 형성이 안 됐다는 거죠. 엄마가 있어도 크게 엄마에게 반응하지도 않고 엄마가 없다고 울지도 않고 심지어는 오히려 낯선 사람에게 반응하는 거. 뭐 재회식 뭐 부모가 막 이렇게 안아도 딱히 뭐 부모가 오는 걸 좋아하지도 않고 네 이런 거죠. 세 번째는 저항애착이에요. 엄마와 함께 있어도 아기들은 엄마와 잘 떨어지려고 하지 않고 방을 탐색하려 하지 않은 거. 그냥 엄마한테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리불안 장애를 보이는 거죠. 엄마하고 떼어놓으려고 하면은 막 분노하고 저항 행동하고 막 이러는 것들 얘기하는 거죠. 보통 낯가림이 심한 친구들이 저항애착이 많아요. 그리고 왜 어린이집 같은 보육기관에 처음 보낼 때 3월 달 이때 되면은 보통 이제 이런 것들이 네 많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기 안정애착이라고 나왔네요. 혼란애착입니다. 가장 불안한 애착 유형이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아이가 무반응하거나 뭐 우울한 표정으로 엄마가 안아줘도 그냥 혼란스럽게 하는 거. 네, 이런 것들이죠. 애착의 유형을 보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 정답이고 무엇은 나쁜 거다. 그러한 개념이 아니라 각 유형별로 분류를 한 거고 안정애착을 보이다가 저항애착으로 갈 수도 있고 저항애착을 보이다가 다시 또 안정애착으로 갈 수도 있고 아이의 발달 단계에 따라서 충분히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애착만큼 중요한 게 기질이죠. 쟤는 기질이 되게 못됐어. 우리 뭐 다른 말로 성질이 못됐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찌 보면은 성질과 조금 또 다른 개념일 수 있어요. 자, 기질은 생애 초기에 나타나는 것이래요. 외부 세계에 반응하는 특성과 자기를 통제하는 데 있어서 안정되게 나타나는 개인차예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자, 무슨 말씀인지 좀 헷갈리죠. 애매모호한 내용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기질은 그냥 외부 세계를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그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 하고 넘어가는 건가 꼼꼼하고 깐깐하게 따지는 건가 어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고 이거는 뒤에 가면 다시 자세히 나오니까 여기서는 이쯤에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반응성이에요. 정서적 각성, 주의, 운동 활동성의 속도와 강도를 의미하는데요. 뭘 했는데 반응이 없어. 우리 이런 얘기 하잖아요. 외부의 어떤 자극에 의해서 뭐 그게 정서적이든 혹은 뭐 시각적이든 뭐든 간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 반응의 속도와 강도도 있는 거죠. 우리 왜 리액션이 큰 사람이 있다고 하죠. 같은 걸 봐도 어머 좋다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머 좋다 이런 사람도 보면 있잖아요. 그 강도까지도 같이 본다는 거예요. 기질은 성격의 개인차에 대한 유전적 기초를 가지나 환경도 기질에 강력한 영향을
네, 미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이제 우리 뭐 생태학적 관점에서도 봤죠. 내가 자라온 환경 혹은 뭐 출생 순위 이런 것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원래 이런 기질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 아닌데 내가 자라온 환경이 동생이 줄줄이 있는 환경이고 뭐 부모님이 부재한 환경이었다. 그러면은 강한 책임감을 가지고서 동생들을 챙겨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겠죠. 이게 바로 유전적으로 타고나는 기질도 있지만 그 환경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기질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는 순한 아이와 까다로운 아이와 더디게 반응하는 아이 세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이 세 가지 기질을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이 세 가지의 기질은 영아의 활동 수준이라든가 생물학적 또 리듬의 규칙성, 산만한 접근을 하거나 회피를 하거나 적응력이 있거나 어떤 주의 집중하는 어떤 그런 지속성, 반응의 강도, 뭐 민감성, 기분 이런 것 등의 9개의 차원을 보고 분류를 했다라고 해요. 부모의 또 면접을 통해서 유아와 아동의 행동에 대한 자세한 기술을 또 들은 거죠. 이 아이들을 이렇게 놓고서 관찰을 한 것도 있지만 부모를 통해서 평소에 우리 아이가 어떤 아이였는지 한번 내용을 들어봤다는 거예요. 뭐 설문조사, 예를 들면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까? 어머니가 없어도 아이가 잘 놉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설문조사를 하고 또 아이를 놓고서 아이의 행동 발달, 반응, 방금 얘기했던 대로 어떤 뭐 적응력, 산만함, 규칙성 이런 것들을 봤다는 거죠. 첫 번째가 순한 아이입니다. 표본의 40%. 그러니까 대부분은 여기에 속한다는 거죠. 영아기 때 규칙적인 일과를 빨리 만들고 되게 쾌활하며 새로운 경험에 쉽게 적응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아이를 아니 쾌활하고 그런데 왜 순한 아이라 그러지? 그러니까 기질이 정상 범주에서 크게 벗어남이 없이 네, 활동할 수 있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여기에서 말하는 순한 아이는 울지 않고 낯가림을 안 하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유아의 정상적인 발달 과정에서 크게 벗어남이 없어서 이게 그냥 일반적인 유아의 발달 단계를 그대로 볼 수 있는 그런 과정이라는 거죠. 표본의 40%가. 두 번째는 까다로운 아이예요. 자, 표본이 10%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매일의 일상생활에서 불규칙적이며 새로운 경험에 더디게 반응하고 부정적이고 강하게 반응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순한 아이는 아침에 거의 눈을 뜨는 시간이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우유를 먹는 양 혹은 시간도 거의 비슷해요. 배변을 하는 시간도 거의 비슷해요. 근데 까다로운 아이는 어제 뭐 늦게까지 칭얼칭얼 됐으면 그 다음날 아침에 못 일어나는 거예요. 알기인데도. 일상이 불규칙한 거예요. 그리고 뭐 밖에 나가면은 저는 정말 이런 아이를 봤거든요. 밖에 나가면 그 기저귀를 차고 있는 영아인데도 불구하고 밖에 나가면 환경이 바뀌어서 배변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하루 이틀 엄마가 계속 밖에 나갔는데 이 아이가 배변을 못했다. 그러면 이 아이가 배변을 하기 위해서라도 그 다음날 엄마가 밖에 안 나가는 거예요. 새로운 경험에 더디게 반응하는 거죠. 예민한 거예요, 아이가. 그러다 보니까 전날 뭐 기분이 좀 안 좋았거나 밖에 나갔다 왔거나 이러면은 그 다음날 일상이 불규칙적인 거죠. 세 번째는 더디게 반응하는 아이예요. 비활동적이고 환경 자극에 대해 온순하고 자제하는 반응을 보이나 기분이 부정적이고 새로운 경험에 느리게 반응한다. 뭐 이렇게 환경 자극에 온순하고 자제하는 반응을 보인다고 해서 이 아이가 순한 게 아니라 반응 자체가 느린 거죠. 뭔가 이거를 받아들이거나 그냥 적응을 해야 되는데 그냥 반응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냥 뭐 뜨뜻미지근한 반응. 아까 같은 경우 애착에서 회피형 어떤 애착인 거죠. 엄마가 있다고 막 엄마한테 좋아하고 그것도 아니고 또 엄마가 없다고 해서 아이가 뭐 울거나 그것도 아닌 그런 단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정적인 기분이 많다는 거죠. 자, 여기서 보시면 순한 아이가 40%, 까다로운 아이가 10%, 그럼 50%죠.
더디게 반응하는 아이 15%, 65%는 여기에 속하고 나머지 35%는 어떠한 범주에도 들지 않고 기질적 특징의 혼합이 독특한 형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게 정답인 것 같아요. 100% 순한 아이도 없고 100% 까다로운 아이도 없고 100% 더디게 반응하는 아이도 없습니다. 우리 성인도 외향적 특징과 내향적 특징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데 외향적인 특징이 강한 사람이면 우리는 보통 외향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내향적 특징이 강한 사람은 보통 내향적이야, 내성적이야 이렇게 말을 하듯이 아이의 기질도 이게 혼합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뭐 예를 들면 먹는 거에 까다로운 아이가 있는가 하면 온도와 습도에 까다로운 아이가 있고 또 옷 같은 거 이런 거 이제 피부에 닿는 그 촉감에 또 까다로운 아이가 있거든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무튼 이거는 개인차에 대한 유전적 기초는 있어요. 분명히 타고난 거는. 하지만 환경도 기질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만약에 엄마가 바빠서 양육자가 자꾸 바뀌어요. 뭐 할머니네도 있다가 이모네도 있다가 엄마가 보기도 했다가 보통 이런 친구들은 애착 관계가 막 낯가림이 심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엄마가 전업주부여서 집에서 그냥 이 아이만 놓고 막 혼자 키우고 이런 아이들은 애착 관계가 굉장히 심하죠. 분리불안도 심하게 되고 막 엄마가 없으면 막 난리 나죠. 이런 어떤 환경들 혹은 뭐 대가족 할아버지 할머니도 계시고 엄마 아빠의 뭐 이모 고모 있고 막 아니 고모 삼촌이 있고 막 이런 환경에서 큰 아이는 또 특히 더 이런 기질이 더 두루두루 잘 어울리기 때문에 이것은 타고난 유전적 기질도 중요하지만 환경도 중요하고요. 이거를 얘기하는 이유가 순한 아이는 무조건 좋고 까다로우면 나빠 이렇게 뭘 흑백으로 가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동의 기질을 이해해야지 이에 적절한 양육 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엉덩이가 들썩들썩하는 거 에너지가 넘치는 아이는 나가 놀게 해야 돼요. 나가 놀고 충분히 그 에너지를 발산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 아이를 잡아두거나 이러면 힘들다는 거죠. 자, 이제 이번에는 우리가 그러면 사회복지 실천에서 어떠한 영역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영악이라는 것, 태넥이라는 것은 임신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우리 그런 관점에서 사회복지 실천의 관심 영역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생명의 시작은 출산이 아닌 수정의 순간임을 명심하고 태넥이 발달이 인간의 전체 발달 과정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청소년기부터 교육이 필요하죠. 어떤 무절제한 성관계 혹은 임신에 대한 계획성 없이 덜컥 이제 아이가 생긴 다음에 그때 무언가를 하려고 그러면 이미 늦은 경우도 굉장히 많고 또 태내기의 환경은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태내기의 환경은 임신 중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태어나서 자란 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천식이라든가 이런 질병은 평생 가지고 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산전 검사부터 시작해서 또한 우리는 아이를 낳을 몸임을 명심하고 평소에 영양 상태, 건강 관리 이런 것들 또 성생활, 임신 또 생명에 대한 이런 것들을 깨달을 수 있게 해야 되는 거죠. 임산부의 연령, 영양 상태, 질병 등은 태아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 가급적 최고의 건강 상태를 유지하고 있을 때 임신을 하고 출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가장 좋은 거는 계획 임신을 하는 거죠. 산전 검사를 통해서 뭐 풍진이라든가 이런 것들 예방접종을 미리 하시고 또 임신을 하기 위해서 몸 상태, 컨디션을 좋게 만드는 거. 담배를 피시는 분이면 담배를 끊고 이건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몸이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때에 임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영악이 뇌 발달을 촉진하기 위해서 풍부한 자극이 주어지는 환경도 필요합니다. 이때는 스펀지와 같은 시기여서 눈부신 발달을 할 시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어적 발달은 물론이고 신체적 발달까지도 출생 직후 발견되는 다양한 유전적 질환, 선천적 질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갖고 태어난 것은 고치기가 굉장히 힘들죠.
선천적 질병이나 장애가 있는 영유아가 조기 진단 및 치료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됩니다. 대부분의 부모들이 우리 아이가 유전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다 그래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그래요. 내 아이는 그럴 리가 없다고. 근데 우리가 그런 어떤 전문가의 검사 한번 받아보시죠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조언을 잘 받아들이고 장애라든가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정책적으로 마련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9주 2강 수업을 마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이제 10주 차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